는지, 그리고 어떻게 실리콘밸리의 제왕이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장 옥수수밭의 꿈. 1971년 7월 9일 미국 아이오와 주 시더폴스. 끝없이 펼쳐진 옥수수밭 사이로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인구 3만 명이 채 되지 않는 이 조용한 중서부 도시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씨앗 회사의 영업사원이었고 어머니는 랜드 오레이크스 유제품 회사에서 일하는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어린 마크는 또래 아이들과 달랐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밖에서 야구를 하고 뛰어놀 때 그는 집안에서 무언가를 만지작거리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호기심이 많았고 질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건 왜 이렇게 작동하는 거예요? 저건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부모님은 때때로 지쳐갔지만 동시에 이 아이에게서 특별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아이오와의 겨울은 혹독했습니다. 영하 20도를 밑도는 날씨에 눈보라가 몰아치면 온 세상이 하얗게 뒤덮였습니다. 하지만 마크에게 그 긴 겨울밤은 고통이 아니라 기회였습니다. 바깥 세상으로 나갈 수 없을 때 그는 책 속으로 그리고 나중에는 컴퓨터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9살 때였습니다. 마크의 인생을 바꾼 물건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TRS-80. 당시로서는 첨단 기술의 결정체였던 개인용 컴퓨터였습니다. 검은 화면에 초록색 글자가 깜빡이는 이 기계 앞에서 어린 마크는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이 기계는 내가 시키는 대로 뭐든지 할 수 있어. 그것은 마법과도 같았습니다. 키보드에 명령어를 입력하면 화면에 무언가가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것들이었습니다. 헬로 월드를 출력하고 간단한 계산을 시키고 숫자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마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도서관에 가서 프로그래밍에 관한 책을 모조리 빌렸습니다. 베이직, 그 다음에는 더 복잡한 언어들. 밤늦게까지 코드를 짜고 오류를 수정하고 다시 시도했습니다. 실패할 때마다 좌절하는 대신 그는 왜 안 되는 거지? 라고 물었습니다. 아이오와의 작은 마을에서 옥수수밭으로 둘러싸인 평범한 집에서 한 소년이 미래를 향한 여정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마크는 이미 또래들과는 다른 세계에 살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풋볼 경기와 주말 파티에 열광할 때 그는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어색했고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의 수줍음을 많이 탔습니다. 넌 항상 그 컴퓨터만 들여다보고 있어. 친구들이 놀리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크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기계 안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 자신이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낼 것이라는 것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마크는 일리노이 대학교 어바나 샴페인 캠퍼스에 진학했습니다. 컴퓨터 공학을 전공으로 선택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선택한 이 대학에는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NCSA 국립 슈퍼컴퓨팅 응용센터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역사가 시작됩니다. 2장 NCSA의 젊은 천재. 1990년 일리노이 대학교 캠퍼스. 마크 안드리센은 대학 생활에 적응하며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중서부의 작은 마을에서 온 소년에게 대학은 완전히 다른 우주였습니다. 수천 명의 학생들, 수백 개의 수업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첨단 컴퓨팅 시설들. 하지만 마크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캠퍼스 한쪽에 자리 잡은 건물이었습니다. NCSA 국립 슈퍼컴퓨팅 응용센터. 이곳은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슈퍼컴퓨터들이 있는 곳이었고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과학자들과 프로그래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학 2학년 때 마크는 NCSA에서 시간당 $6 85센트를 받는 아르바이트 자리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가 될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그의 일은 단순했습니다. 3D 시각화 소프트웨어의 코드를 작성하고 버그를 수정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마크는 단순히 주어진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주변을 관찰했고 질문했으며 더 큰 그림을 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는 인터넷을 만났습니다. 당시 인터넷은 지금과 전혀 달랐습니다. 일반인들은 그 존재조차 알지 못했고 학자들과 연구원들만이 사용하는 어둡고 복잡한 네트워크였습니다.
텍스트만 가득한 화면, 복잡한 명령어, 직관적이지 않은 인터페이스. 정보를 찾으려면 FTP, 고퍼, 텔넷 같은 도구들을 사용해야 했고 각각이 다른 방식으로 작동했습니다. 이건 너무 복잡해. 마크는 생각했습니다. 왜 이걸 더 쉽게 만들 수 없을까? 그러던 1991년 혁명적인 소식이 유럽에서 들려왔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의 CERN에서 일하는 영국 과학자 팀 버너스리가 월드 와이드 웹이라는 것을 발명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이퍼텍스트를 이용해 문서들을 서로 연결하는 시스템. 클릭 한 번으로 한 문서에서 다른 문서로 이동할 수 있는 혁신적인 개념이었습니다. 마크는 즉시 그 잠재력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웹을 탐색하기 위한 브라우저가 형편없었던 것입니다. 팀 버너스리가 만든 초기 브라우저는 넥스트 컴퓨터에서만 작동했고 다른 브라우저들도 텍스트만 표시하거나 사용하기 어려웠습니다. 인터넷의 잠재력은 엄청났지만 그것을 끌어낼 도구가 없었습니다. 내가 만들면 어떨까? 1992년 말 마크는 같은 NCSA에서 일하는 에릭 비나를 만났습니다. 에릭은 마크보다 나이가 많고 경험이 풍부한 프로그래머였습니다. 두 사람은 즉시 의기투합했습니다. 웹 브라우저를 새로 만들어보자. 마크가 제안했습니다.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에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보자. 그렇게 시작된 프로젝트는 밤낮을 가리지 않는 작업으로 이어졌습니다. 마크와 에릭은 NCSA의 작은 사무실에서 때로는 기숙사 방에서 때로는 밤새 피자를 먹으며 코드를 짰습니다. 마크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컴퓨터를 전혀 모르는 사람도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버튼 하나로 뒤로 가고 버튼 하나로 앞으로 가고 주소를 입력하면 바로 그 페이지로 이동하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텍스트와 이미지가 함께 표시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지? 에릭이 물었습니다. 그건 기술적으로 어려워. 어려워도 해야 해. 마크는 단호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림이 있어야 흥미를 느껴. 텍스트만 있으면 아무도 안 써. 그들은 해냈습니다. 1993년 1월 23일 모자이크 버전 0.5가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3장 모자이크 세상을 바꾸다. 모자이크의 등장은 조용했습니다. NCSA의 FTP 서버에 파일이 올라가고 간단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대대적인 광고도 없었고 언론 보도도 없었습니다. 그저 인터넷 커뮤니티의 일부 사람들에게만 알려진 새로운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번 써본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이건 완전히 다르다. 기존의 웹 브라우저들은 마치 암호 해독기 같았습니다. 복잡한 명령어를 알아야 했고 화면은 텍스트로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자이크는 달랐습니다. 화려한 그래픽 인터페이스, 클릭만으로 작동하는 직관적인 설계, 그리고 텍스트와 이미지가 함께 표시되는 화면. 인터넷이 처음으로 보기 좋은 것이 되었습니다. 입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한 사람이 10사람에게, 10사람이 100사람에게. 대학에서 연구소로, 연구소에서 기업으로. 모자이크는 무료로 배포되었고 누구나 다운로드할 수 있었습니다. 1993년 여름 모자이크 다운로드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하루에 수천 건, 그 다음에는 수만 건. NCSA의 서버가 과부하될 정도였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주목했습니다. 정보 고속도로의 킬러 앱. 기사 제목이었습니다. 모자이크는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묘사되었습니다. 마크 안드리센의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영광의 순간에도 어둠은 있었습니다. 마크는 NCSA 내부에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모자이크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시간당 $6 85센트를 받는 학생 아르바이트였습니다. 의사결정에서 배제되었고 그의 아이디어는 종종 무시당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비전의 차이였습니다. 마크는 모자이크를 더 발전시키고 상업화하고 전 세계에 퍼뜨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NCSA는 정부 기관이었고 그들의 우선순위는 달랐습니다. 관료주의적인 절차, 느린 의사결정, 제한된 자원. 이대로는 안 돼.
마크는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1993년 12월 마크 안드리센은 일리노이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컴퓨터 공학 학사 학위를 손에 쥐었지만 그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모자이크는 그의 창조물이었지만 그는 거기에 아무런 권리도 없었습니다. NCSA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졸업 후 그는 실리콘밸리의 한 작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평범한 프로그래머 일자리였습니다. 모자이크를 만든 사람이 이제는 다른 사람의 지시를 받으며 코드를 짜고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햇살은 밝았지만 마크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는 이메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 보낸 사람 짐 클라크. 그 이름은 마크도 알고 있었습니다. 실리콘 그래픽스 SGI의 창업자. 3D 그래픽 컴퓨터의 선구자. 실리콘밸리의 전설적인 인물. 이메일은 짧았습니다. 당신이 만든 모자이크를 봤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마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사장, 실리콘밸리의 두 이방인. 짐 클라크는 특이한 인물이었습니다. 텍사스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고등학교를 중퇴했습니다. 해군에 입대했다가 제대한 후 야간 학교를 다니며 학위를 땄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스탠포드 대학교 교수가 되어 컴퓨터 그래픽스의 선구자로 떠올랐습니다. 1982년 그는 실리콘 그래픽스 SGI를 창업했습니다. 영화 특수효과와 3D 그래픽을 위한 고성능 컴퓨터를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쥬라기 공원의 공룡들, 터미네이터 2의 액체 금속 로봇. 이 모든 것이 SGI의 컴퓨터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1994년 초 52세의 짐 클라크는 불만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가 세운 회사에서 그는 점점 소외되고 있었습니다. 이사회와의 갈등, 경영진과의 마찰. 결국 그는 자신이 창업한 회사에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분노와 좌절감 속에서 짐 클라크는 새로운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그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모자이크였습니다. 이것이 미래다. 짐 클라크는 확신했습니다. 1994년 2월 팔로알토의 한 카페에서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52세의 노련한 사업가와 22세의 젊은 프로그래머. 외관상 이들에겐 공통점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대화가 시작되자 두 사람은 서로에게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짐 클라크는 마크에게서 천재성과 비전을 보았습니다. 단순히 코드를 잘 짜는 프로그래머가 아니라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사람. 마크는 짐 클라크에게서 경험과 배짱을 보았습니다.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 수 있는 힘. 새 회사를 만들자. 짐 클라크가 말했습니다. 모자이크보다 더 좋은 브라우저를 만드는 거야. 마크의 눈이 빛났습니다. 하지만 모자이크의 코드는 NCSA 소유입니다. 그걸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새로 만들면 되지. 짐 클라크는 웃었습니다. 더 좋게, 더 빠르게, 더 강력하게. 그렇게 해서 모자이크 커뮤니케이션즈가 탄생했습니다. 마크는 NCSA 시절의 동료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에릭 비나를 포함한 핵심 개발자들이 합류했습니다. 젊고 열정적인 프로그래머들이 실리콘밸리의 작은 사무실에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문제가 생겼습니다. NCSA와 일리노이 대학교가 상표권 침해로 경고장을 보내온 것입니다. 모자이크라는 이름은 그들의 것이었습니다. 회사 이름을 바꿔야 했습니다. 수많은 제안들이 오갔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름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직원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넷스케이프는 어때요? 넷과 랜드스케이프의 합성어로.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넷스케이프. 인터넷의 풍경. 완벽한 이름이었습니다. 1994년 11월 넷스케이프 커뮤니케이션즈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5장 넷스케이프의 부상. 넷스케이프 팀은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모자이크보다 10배 빠른 브라우저를 만드는 것. 그것도 6개월 안에. 마크 안드리센은 팀을 이끌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했습니다. 사무실에는 피자 박스가 쌓여갔고 에너지 음료 캔이 쓰레기통을 채웠습니다.
개발자들은 책상 밑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서 다시 코드를 짰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만들고 있어. 마크는 팀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포기하면 안 돼.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994년 12월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 1.0이 출시되었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모자이크보다 훨씬 빠르고 더 안정적이었으며 더 많은 기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보안 기능인 SSL을 탑재해 온라인 거래를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전자상거래 혁명의 기반이 됩니다. 넷스케이프는 영리한 마케팅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개인 사용자에게는 무료로 브라우저를 배포하고 기업에게만 돈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 전략은 대성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무료 브라우저를 다운로드했고 그것이 표준이 되자 기업들도 따라왔습니다. 1995년 초 넷스케이프는 브라우저 시장의 80% 이상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1995년 8월 9일 역사적인 날이 찾아왔습니다. 넷스케이프의 기업 공개. 주식시장은 열광했습니다. 공모가는 주당 28달러로 책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거래가 시작되자마자 주가는 치솟았습니다. 28달러에서 시작한 주가는 순식간에 75달러까지 올랐고 첫날 거래를 58달러 25센트로 마감했습니다. 단 하루 만에 넷스케이프의 시가총액은 29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아직 수익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1년 된 회사가 하루아침에 수십억 달러의 가치를 인정받은 것입니다. 마크 안드리센은 24세의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타임즈 표지에 그의 얼굴이 실렸습니다. 맨발로 왕좌에 앉아있는 젊은 천재의 사진. 제목은 골든 가이크였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새로운 영웅이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성공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넷스케이프의 IPO는 닷컴 버블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인터넷 관련 기업이라면 무조건 투자하는 광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탄생했고 젊은 창업가들이 억만장자를 꿈꾸며 실리콘밸리로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마크 안드리센에게는 영광을 즐길 시간이 없었습니다. 워싱턴 레드몬드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그림자의 이름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빌 게이츠. 6장 브라우저 전쟁. 1995년 빌 게이츠는 역사적인 메모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인터넷 조수. 그 메모에서 빌 게이츠는 인터넷의 중요성을 마이크로소프트의 모든 임원들에게 경고했습니다. 인터넷이 모든 것을 바꿀 것이라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사라질 것이라고. 그의 눈에 넷스케이프는 위협으로 보였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브라우저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워드 프로세서도 스프레드시트도 모든 응용 프로그램이 브라우저 안에서 돌아간다면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의 핵심 제품인 윈도우 운영체제가 쓸모 없어질 수 있었습니다. 빌 게이츠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브라우저 시장에 진입하겠다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스파이글래스라는 회사로부터 브라우저 기술을 라이선스하고 인터넷 익스플로러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넷스케이프가 사용했던 것과 같은 전략을 더 극단적인 방식으로 사용했습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무료로 배포한 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윈도우 운영체제에 기본 탑재했습니다. 윈도우를 설치하면 자동으로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딸려왔습니다. 별도로 넷스케이프를 다운로드할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넷스케이프는 저항했습니다. 더 나은 기능, 더 빠른 속도, 더 많은 혁신. 그들은 자바스크립트를 발명했고 SSL을 개선했으며 웹 표준을 선도했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의 자원은 무한해 보였습니다. 수천 명의 개발자, 수십억 달러의 자금, 그리고 무엇보다 운영체제 시장의 독점적 지위. 이것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골리앗이 이길 것 같았습니다. 마크 안드리센은 공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를 비판했습니다. 그들은 자유시장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독점력을 남용해서 경쟁을 말살하고 있어요. 하지만 말로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었습니다.
1996년 인터넷 익스플로러 3.0이 출시되었습니다. 넷스케이프와 거의 동등한 성능. 1997년 인터넷 익스플로러 4.0. 이제는 많은 면에서 넷스케이프를 능가했습니다. 넷스케이프의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80%에서 70%로 60%로 50%로 회사 내부에서도 문제가 쌓여갔습니다. 빠른 성장에 따른 조직 문화의 혼란, 관료주의의 증가, 핵심 인재들의 이탈. 스타트업의 민첩함이 사라지고 대기업의 경직성이 자리 잡았습니다. 마크 안드리센은 점점 경영에서 밀려났습니다. 젊은 창업자에서 조용한 임원으로 의사결정에서 배제되고 그의 목소리는 작아졌습니다. 1998년 절박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넷스케이프 브라우저의 소스 코드를 공개하기로 한 것입니다. 오픈소스 프로젝트 모질라의 탄생이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파이어폭스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당장의 전세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1998년 11월 넷스케이프는 AOL에 42억 달러에 인수되었습니다. 마크 안드리센이 세운 회사, 그가 심혈을 기울인 브라우저, 인터넷 혁명의 최전선이었던 넷스케이프는 이제 거대 통신 기업의 한 부서가 되었습니다. 전쟁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넷스케이프는 졌습니다. 27세의 마크 안드리센은 패배의 쓴맛을 삼켜야 했습니다. 7장 재와 불사조. 패배는 고통스러웠습니다. 자신이 만든 회사가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 자신의 창조물이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는 것. 마크 안드리센에게 그것은 단순한 사업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상처였습니다. 하지만 마크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실패에서 배우지 못하면 진정한 실패다. 그는 나중에 회고했습니다. 넷스케이프의 경험에서 그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좋은 제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 비즈니스 모델, 시장 전략, 경쟁 대응, 조직 관리. 이 모든 것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거대 기업과 싸우려면 그에 맞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 1999년 마크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라우드 클라우드라는 회사를 공동 창업한 것입니다. 공동 창업자는 벤 호로위츠. 넷스케이프 시절부터 함께 일해온 동료였습니다. 라우드 클라우드는 클라우드 컴퓨팅의 선구자였습니다. 기업들에게 인터넷 인프라를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것. 오늘날의 아마존 웹 서비스와 유사한 개념이었습니다. 시대를 앞서간 아이디어였습니다. 아마도 너무 앞서갔습니다. 2000년 닷컴 버블이 터졌습니다. 그토록 열광적이었던 인터넷 투자 붐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도산했고 수조 달러의 시가총액이 증발했습니다. 실리콘밸리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라우드 클라우드도 위기에 처했습니다. 한때 10억 달러가 넘던 기업 가치가 폭락했습니다. 직원들을 해고해야 했고 비용을 줄여야 했습니다. 생존 자체가 불확실해졌습니다. 벤 호로위츠가 CEO로서 위기 관리를 이끌었고 마크는 옆에서 지원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밤을 새우며 회사를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극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라우드 클라우드의 서비스 사업부를 EDS에 매각하고 소프트웨어 사업부만 남겨 옵스웨어로 회사를 재편한 것입니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회사를 살렸습니다. 옵스웨어는 서서히 회복했습니다. 데이터 센터 자동화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선두주자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2007년 휴렛 패커드가 옵스웨어를 16억 달러에 인수했습니다. 마크 안드리센과 벤 호로위츠는 다시 한번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성공은 넷스케이프 때와는 달랐습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도 타임지 표지도 없었습니다. 조용하지만 확실한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에서 두 사람은 새로운 꿈을 품게 됩니다. 우리 같은 창업가들을 도울 수 있지 않을까? 벤이 물었습니다. 우리가 겪은 실수를 다른 사람들이 반복하지 않도록. 마크가 덧붙였습니다. 벤처 캐피털의 세계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8장 안드리센 호로위츠의 탄생. 2009년 세계는 다시 위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고 주식 시장이 폭락하고 실업률이 치솟았습니다. 기업들은 문을 닫았고 투자는 얼어붙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움츠러들었습니다. 하지만 마크 안드리센과 벤 호로위츠는 달랐습니다. 지금이 기회야. 마크는 말했습니다. 그들은 안드리센 호로위츠, 줄여서 A16Z를 설립했습니다. 3억 달러의 첫 번째 펀드로 시작한 이 벤처 캐피털은 처음부터 다른 접근법을 취했습니다. 기존의 벤처 캐피털은 돈만 투자하고 가끔 조언을 해주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A16Z는 달랐습니다. 우리는 창업가 출신이야. 마크는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겪는 고통을 알아. 밤잠을 설치며 고민하는 것, 해고를 결정해야 하는 고통, 거대 기업과 싸우는 두려움. 우리가 다 겪어봤어. A16Z는 포트폴리오 회사들에게 광범위한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채용 지원, 마케팅 조언, 기업 고객 소개, 미디어 관계 관리. 마치 대기업의 자원을 스타트업에게 제공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투자자들이 주저하는 곳에 과감하게 투자했습니다. 2009년 그들은 트위터에 투자했습니다. 아직은 작은 소셜미디어 서비스. 수익 모델도 불확실했습니다. 하지만 마크는 그 잠재력을 봤습니다. 2011년 그들은 에어비앤비에 투자했습니다. 낯선 사람의 집에서 잠을 잔다고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라고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A16Z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의 행동 방식이 변하고 있어. 마크는 확신했습니다. 공유 경제는 미래야. 코인베이스, 기터브, 슬랙, 리프트, 로블록스. A16Z의 포트폴리오는 실리콘밸리의 누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명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상징적인 투자는 페이스북이었습니다. 마크 안드리센은 2008년부터 페이스북 이사회에 합류했습니다. 젊은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에게 그는 멘토이자 조언자가 되었습니다. 거대 기업과 싸우는 법, 빠르게 성장하면서도 문화를 유지하는 법, 비전을 지키면서 현실과 타협하는 법. 두 마크의 관계는 깊어졌습니다. 안드리센은 저커버그에게서 자신의 젊은 시절을 보았고 저커버그는 안드리센에게서 미래의 자신을 보았습니다. A16Z는 급성장했습니다. 3억 달러로 시작한 펀드는 수년 만에 수백억 달러 규모로 커졌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벤처 캐피털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마크 안드리센은 더 이상 창업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창업가들을 만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9장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집어삼킨다. 2011년 8월 월스트리트 저널에 한 편의 에세이가 실렸습니다. 제목은 왜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집어삼키고 있는가? 저자는 마크 안드리센이었습니다. 그 에세이에서 마크는 대담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전통적인 산업을 하나씩 장악해 나가고 있다고. 그리고 이 추세는 가속화될 것이라고. 아마존은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그런데 세계 최대의 서점을 문 닫게 만들었습니다. 넷플릭스는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그런데 블록버스터를 파산시켰습니다. 스포티파이는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그런데 음반 산업 전체를 재편하고 있습니다. 그의 논지는 명확했습니다. 모든 산업이 결국 소프트웨어 산업이 될 것이다. 자동차 산업, 금융업, 의료, 교육. 어떤 분야든 소프트웨어가 핵심 경쟁력이 될 것이다. 이 에세이는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어떤 이들은 환호했습니다. 마크가 미래를 정확히 짚었다고. 실제로 그 후 10년 동안 일어난 일들을 보면 그의 예언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하지만 비판도 있었습니다. 기술 만능주의라는 비판, 인간적 가치를 무시한다는 비판,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비판. 마크는 이런 비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기술은 도구야. 그는 말했습니다. 망치가 집을 짓는 데도 쓰이고 부수는 데도 쓰이듯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지. 그의 철학은 테크노 옵티미즘이라 불렸습니다. 기술이 궁극적으로 인류의 삶을 개선할 것이라는 믿음. 문제가 있다면 더 나은 기술로 해결해야 한다는 신념. 2023년 그는 더 극단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테크노 옵티미스트 선언문.
기술에 대한 찬가이자 기술 비관론에 대한 반박이었습니다. 그는 기술이 인류 문명의 엔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가난, 질병, 환경 문제.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술뿐이라고. 찬사와 비난이 동시에 쏟아졌습니다. 지지자들은 그를 비전가라 불렀습니다. 비판자들은 그를 기술 유토피아주의자라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를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마크 안드리센은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상가였고 선동가였으며 미래를 형성하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10장 논쟁의 중심에서 성공에는 그림자가 따릅니다. 마크 안드리센이 실리콘밸리의 정점에 올라설수록 그에 대한 비판도 거세졌습니다. 첫 번째는 암호화폐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A16Z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코인베이스, 다양한 디파이 프로젝트들, NFT 관련 스타트업들. 그들은 웹3가 인터넷의 미래라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비판자들은 다르게 봤습니다. 암호화폐는 사기라고, 환경을 파괴하고 범죄에 악용되며 일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마크가 자신의 투자 이익을 위해 웹3를 과대 포장하고 있다는 비난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정치적 논쟁이었습니다. 실리콘밸리는 전통적으로 진보적인 성향이 강한 곳입니다. 하지만 마크 안드리센은 점점 우파적 입장에 가까워졌습니다. 규제에 반대하고 세금 인상에 반대하며 정부 개입을 비판했습니다. 2024년에는 도널드 트럼프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실리콘밸리의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고 분노하게 했습니다. 당신은 변했어. 한때 그를 존경하던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항상 같았어. 마크는 대답했습니다. 세상이 변한 거야. 세 번째는 인공지능이었습니다. A16Z는 인공지능 스타트업에 막대한 투자를 했습니다. 마크는 AI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기술 혁신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모든 산업이 AI로 재편될 것이고 이에 적응하지 못하는 기업은 사라질 것이라고. 하지만 AI에 대한 우려도 컸습니다.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걱정, AI가 통제를 벗어날 수 있다는 두려움, 권력 집중에 대한 우려. 마크는 이런 걱정들을 일축했습니다. 두려움은 진보의 적이야. 그는 말했습니다. 자동차가 처음 등장했을 때도 사람들은 두려워했어. 기차가 처음 달렸을 때도 마찬가지였지. 하지만 우리는 항상 적응해왔어. 비판자들은 그가 너무 낙관적이라고 말합니다. 기술의 어두운 면을 무시한다고.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기술에 대해 무책임하다고. 하지만 마크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역사를 보세요. 그는 말합니다. 인류는 항상 기술을 통해 발전해 왔습니다. 불을 발견했을 때, 인쇄기를 발명했을 때, 인터넷을 만들었을 때 매번 두려움이 있었지만 우리는 더 나아졌습니다. 진실은 아마도 그 중간 어딘가에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크 안드리센은 극단적인 입장을 고수합니다. 그것이 그의 스타일입니다. 타협 없이, 변명 없이 자신의 믿음을 밀어붙이는 것. 에필로그, 끝나지 않은 여정. 1993년으로 돌아가 봅시다. 일리노이 대학교의 작은 사무실. 22살의 청년이 모니터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가 만든 프로그램 모자이크가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모릅니다. 이것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지. 30년이 지났습니다. 그 청년은 이제 50대 중반입니다. 대머리가 되었고 체중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불꽃 같습니다. 미래를 향한 갈망, 불가능에 대한 도전, 새로운 것을 만들고자 하는 욕구. 마크 안드리센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인공지능이 세상을 재편하고 있는 지금, 그는 다시 한번 역사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A16Z는 AI 스타트업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고, 마크는 AI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가 옳을까요? 모자이크를 만들 때 그는 웹이 모든 것을 바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옳았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집어삼킨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옳았습니다. 이번에도 그가 옳을까요?
아니면 이번에는 틀릴까요? 확실한 것은 하나입니다. 마크 안드리센은 방관자가 아니라는 것. 그는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것. 옥수수밭 한가운데서 컴퓨터를 만지작거리던 소년. 인터넷의 창을 열어젖힌 청년. 제국을 건설한 사업가. 미래를 설계하는 투자자. 마크 안드리센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 여정이 어디로 이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마도 그 자신조차도